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대치입니다. 협치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염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파이터 단골 오프닝 멘트였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선 업그레이드된 대치를 보여줬습니다. 못 보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여당은 한복을 입고 야당은 상복을 입은 채 대치를 했습니다. 살다 한복 대 상복 대치라니요. 국민은 그저 항복입니다. 항복 세상에. 9월 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하늘에 날던 경비행기가 이곳으로 불시착을 했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바다 한가운데 경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 조종석에 갇힌 남성을 구하는 건데요. 이 남성, 이 구조대원 손에 이끌려서 다리부터 빠져나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아이고.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바다에 추락을 한 거고 또 어떻게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숨을 쉬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비행기 보면 보통 이게 수상 비행기라고 이제 물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가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언뜻 봐서 그런 비행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비행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오크아일랜드 근처에서 엔진 결함으로 불시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물에 뜰 수 있는 형태의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비행기 객실 뒤쪽에 있는 작은 공기 주머니, 이른바 에어포켓이 있어서 이 조종사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조종사가 에어포켓을 활용해서 골든 아워를 충분히 확보한 덕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이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구조대원분들의 재빠른 행동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라고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도 미국의 소식입니다. 네. 미국 미시간주의 어느 도로에서 네. 경찰이 특수 장비를 써서 한 도난 차량을 검거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그때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고속도로인데 빠른 속도로 흰색 차량이 달려가는데 그 뒤를 경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도주 차량은 멈춰서고 말았는데 바로 뒷바퀴에 묶여있는 하얀 밧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나. 잠시 두춤하더니 또 달아다니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는데 결국 밧줄 때문에 이번에는 저 차량의 뒷부분이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네. 사실 저 밧줄은 미국 경찰이 사용하는 특수 장비인데 일종의 그물 같은 장치라고 합니다. 야,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옛날에 그 뭐 서부 영화 보면 말 도망갈 때 휴 밧줄 던지고 슈 잡는 건 봤지만, 야, 혹시 대한민국 경찰분들도 저런 장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사용하는 자동차 추격 장치 중에 그래플러라는 특수 장비인데 경찰차 앞에 부착된 일종의 그물입니다. 이 도주 차량에 접근해서 그 망을 도주 차량 뒷바퀴에 감기도록 해서 멈추게 하는 장치인데 이미 미국은 2018년부터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돌로 도주 차량을 막아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단점이 장치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즉 장치 자체도 비쌀 뿐더러 이 그물이 일회용이어서 한 번 사용하고 교체하는데 우리 돈 약 50만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50만 원.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경찰 현직에 계셔 보셨잖아요. 근데 저 장비가 조금 이제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 좀 탐나는 게,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 뉴스파이터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경찰분들도 그 음주운전자 차량을 추격할 때 많은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 하나당 한 번만 쓰고 일회용에 불과하지만 한 번 쓰고 50만 원 정도면 한 번 우리가 도입해 볼 만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아예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찰이 아직까지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논의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는 사실 외국에서 들여온 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위험 권총은 그 소요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성했고 이에 따라 충격하여도 큰 부상 위험이 없도록 개조함으로써 경찰이 적극적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게 장비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물망도 외국 업체의 그물망으로 보입니다만 충분히 현 단계에서도 도입할 수 있고 도입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안전하게 재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저게 뭐 미국 업체가 특허낸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 사건. 늦깎이 결혼을 알려서 화제가 됐던 또 즐거움을 줬던 윤정수 씨. 아내분이 이제 띠동갑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윤정수 씨 53세 나이에 품절남이 되면서 이 연예계 대표 노총각 타이틀을 드디어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혼 소식을 알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이제 예비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 화제를 일으키는 이 예비 신수가 누구냐? 이분이에요? 바로 원자연 씨입니다. 이 원자연 씨는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과거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2010년에는 스포츠 전문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전할 당시에 이 눈에 띄는 외모와 그리고 활기찬 진행으로 광저우의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일단 사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궁금했잖아요. 이렇게 누굴까 예비 신부 윤정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가 누굴까 궁금했는데 일단 원자연 씨란 분인데 근데 지금 광저우의 여신 진짜 이 말만 들으면 전현 평론가님 혹시 중국 분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스포츠 잘 모르신 분들에서 왜 광저우 여신 붙었고 대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을 때 스포츠 리포터들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곤 하는데요. 네. 이 바로 왕자연 씨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윤정수 씨 지인들이 결혼하실 분이 누군가고 이름을 들었을 때 나도 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에 스포츠 리포터로서도 명성을 날렸지만 네. 그 이후에 굉장히 광고 모델 제의도 많이 받으신 분이었는데 야. 또 이 경력을 또 화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2015년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었고요. 어허. 이후에 2017년부터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왜 이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윤정수 씨랑 결혼할 분이 그분이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얼마 전에요. 원자현 씨가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 영상에는요. 짧지만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등장했대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출국 좋아하시네. 자기야 빨리. 지금 이 목소리 들으신 분 시청자분들이 이다만서 무슨 목소리야 모르겠는데 막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런가요? 듣기만 해도 딱 들어도 그냥 윤정수 씨인데요. 아하. 정말 출국 좋아하네. 자기야 빨리 이거 조금 했는데도 윤정수 씨구나. 네. 딱 느낌이 오는데요. 그 원자연 씨가 SNS에 이 영상도 올렸지만 사진들을 좀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찍어준 분이 윤정수 씨구나.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와. 그냥 사진만 보면 여행 사진이구나 할 텐데요. 네. 그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을 보면 그래서 꿀이 뚝
뚝뚝 떨어집니다. 하하. 이 글들을 보면요. 네네. 오빠 나 로마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이제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죠. 아하. 나랑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줘. 아, 저 이거 라고도 꿀 떨어지고 하고요. 있네. 지금 저 사진이 꿀 떨어지고 있네. 진짜. 아이고, 아이스크림이 네네. 막 녹고 있어요. 너무 아이고, 뜨거워서. 네네. 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날들의 부디 행운이 함께하길 하면서 이제 사진들을 쫙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원자연 씨가 여기 저희가 로마래요. 네. 네, 로마에 또 오게 해달라고 그 트레비 분수라고 로마에 가면요 분수에다 동전 던지면서 네.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 근데 왜 그러잖아요. 남성이 들어간 거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못된 행동한 거네. 그 동전을 원래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동전 던지면서 로마에 또 오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그랬더니 윤정수 씨가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네. 이제 분수에 비는 것보다 나한테 비는 게 더 빠를 거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는 이제 그래서만 제가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 예쁜 사진들 다 아마도 윤정수 씨가 찍어준 거일 거잖아요. 사진에서도 꿀이 좋겠네. 뚝뚝 떨어지는 것 저기 같습니다. 뭐 트레비 분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두 사람은 지금 아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비 신부가 원자연 씨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윤정수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디오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허. 이 청취자들이 윤정수 씨에게 대한민국 4대 도둑이다라고 말하자 윤정수 씨가 세 분은 대도고 나는 의적이다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네. 또 미녀와 야수라는 말은 그건 맞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네. 윤정수 씨에 따르면 곧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외모와 음성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네.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 주시라면서 좋은 댓글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 궁금해서 이담 아나운서는 아실 것 같아요. 4대 도둑이라 했는데 세 분은 대도고 본인은 의적이라고 했는데 세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건 도대체 모르겠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4대 도둑이라 그러면 누굴까요? 일단 우리 맞춰보기 게임 할까요? 네, 한 분은 아마 한가인 씨를 훔쳐간 연정훈 씨일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두 분을 또 맞춰야 되는데. 네. 아니, 혹시 정훔쳐가 하신 분 아니죠? 어머 맞다 죄송합니다. 맞아 진짜 어떻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담한으로 데려가실 그 남편분 지금 진짜 대한민국 진짜 4대 도둑에 들어가고 계세요 진짜. 아이고 네 그걸 몰랐네요 제가 가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인은 의적이라고 윤정수 씨는 본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이 직업도 다르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뭐랄까 이제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은데 너 어떻게만 러브 스토리 이어갔을까요? 윤정수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윤정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한 들이대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안 됐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아마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11월경에 연락이 오랜만에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이제 윤정수 씨 말에 따르면 여전히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랜만에 딱 봤는데 그래서 미모에 대해서 찬사를 막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돼서 들이댔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 그 1월 달부터 사귀기 시작하게 됐다는 아하. 거예요. 그렇게 사귀다가 4월, 5월 경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원자연 씨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연 씨가 네. 윤정수 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윤정수 씨가 되게 똑똑하다. 아하.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똑똑하다. 이 네. 똑똑하다는 말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에 꼴이 나게 돼서 네. 올해 11월 말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할 거야 11월 달에 이제 놀라실 분도 계신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제 알콩달콩 뭔가 지금 할 거 아니야 이제 뭐 혼인신고를 했지만 근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 뭐 신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윤정수 씨 나이가 이제 53. 그럼 뭔가 이제 결혼에 골인했으니까 2세 계획도 세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윤정수 씨는 201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 가족이 없어서 2세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윤정수 씨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검사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서 날 돌아보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날 닮았다면 어릴 때를 회상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느낌일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신부인 원자연 씨 필라테스 강사답게 건강에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마다 윤정수 씨에게 건강식 샐러드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근데 저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2세를 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 건강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머나 맛있겠다 세상에 저거 진짜 그냥 안 보고만 있어도 그냥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를 정도 어머 저 전복 보세요 어머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그 지금 저녁 시간 되다 보니까 더 배고프네 진짜 이거 어쨌든 저는 건강식 드시고 또 예쁜 이세 계획 착착 준비해 가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아니 이담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뭔가 그 옛날 그 뭐 시그널 음악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문세 씨 하면 동시에 딱 이 음악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좀 들어보실까요? 아 네네. 네. 아 진짜 옛날에 저 진짜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아고 이불 속에서 저 그 브랜드를 아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이문세 씨 하면 물론 가수로서도 너무너무 이제 최고의 가수이시지만 정말 최고의 라디오 DJ잖아요. 아, 추억 돋는다 저. 네, 지금 저 모습이 정말 딱 이문세 씨다. 이문세 씨의 자리 같잖아요. 이문세 씨가 라디오 DJ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저 라디오 부스에 앉아서 진행하는 모습, 청취자와 함께 뭐 사연도 공유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해요. 네. 이문세 씨도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어머나. 그 라디오 DJ로서의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어머나. 자, 이 사진 속에 지금 이문세 씨 일단 찾으셨나요? 저 이문세 있네. 이문세 씨 있네. 이 중에 한 몇 명 정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죄다 거의 다 알아보겠는데 거의 다. 네. 네. 왜냐면 또 여기 재근형이 아니 재근형이 하면 안 되죠 방송에 하재근 평론가님은 거의 다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전 옛날에 황인용의 영팝스, 아하.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네네.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 2시의 데이트. 그런 김기덕입니다. 방송들을 네네.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사진만 봐도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은데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진짜 저분들 저때 단체 사진 찍었나 어디 소풍 가셨나 봐요. 왜 단체 사진 찍었어요? 당시에는 네. 저렇게 글을 보면은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은 라디오 진행자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다 같은 길을 가셨지만 지금은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나이가 느껴진다는 것이 저는 아, 천천히 한번 볼까요? 네네. 와. 단체 사진 중에 네. 김혜영, 네네. 강석의 싱글 펑글쇼. 그래서 제가 그 세대구나라는 게 네. 느껴졌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빠라고 불리면서 중국의 한류를 일으켰던 인물이 안재욱 씨예요. 안재욱 씨, 네네. 아. 그 젊은 시절의 안재욱 씨 모습도 보이고 또 나중에 사진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예쁜 분 고소영 씨의 젊은 시절도 볼 수 어디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사진 없고 다음 사진 있을 거야 아마. 이제 세 장의 사진을 모두 볼 수 있을 건데. 저기다 어머 앞줄에 어머 진짜 아랫줄에 고소영 씨 있네요. 이 사진 어머. 보시다 보면 좀 가슴이 찡해지시기도 하시고 어머, 진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년이 되셨지만 네.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 별이 빛나는 밤에 들었던 그런 추억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반가운 얼굴이 김창완 씨였어요. 야. 김창완 씨는 라디오를 어머나, 진행할 여기 때도 있네요. 어머. 그렇죠. 예전에 식빵같이 생긴 이티 이런 이티의 노래도 만드시고 얼굴, 네. 하하하, 굉장히 웃어. 다양한 네네. 분야의 음악을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김창완 씨가 우리나라의 예술가 중에 예술가시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저 김창완 씨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 이름은 안 달아드렸지만 저기 많아요. 저기 왜 저 뒷줄에 배철수 씨 옆에 강석 씨 있고 그 아랫줄에는 심수봉 씨도 있어요. 지금 막 지금 다 반가운 얼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다 이름을 이 칸 때문에 공간 때문에 이름 못 따라서 그렇지. 그런데 정말 반가운 이 모습 많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저분들 지금 저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가수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기타 하나 메고 비둘기호 열차 타고 왜냐면 빠른 열차 타서 안 돼요. 비둘기호 열차, 완행열차 타고 어디 소풍 가면 될 거야. 딱 그런 분이에요 지금. 걸출한 인물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와. 이문세 씨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인데 네. 발음도 예쁜 9월입니다. 예전에는 봄, 가을 프로그램 개편하면 라디오 진행자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땐 매일 마주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들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윤상, 배철수 형님과 몇몇은 여전히 라디오 패밀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MBC 라디오 전성기를 이끌던 DJ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저는 하재근 평론가 이 사진과 함께 올린 글 첫 마디가 너무 다가온 게
1년 12달 중에 발음도 예쁜 9월이 너무 대박 사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9월이 제일 발음도 쉽고 예쁘네요 진짜. 어머 세상에. 이문세 씨 언어 감수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9월이 그런 의미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발음도 예쁜 달이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당시에 저 DJ들의 감성이 저희 네.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고 아하. 저 당시에는 그 각 개인별 요즘에는 그 뭐 휴대폰, 태블릿 PC 개인별 플랫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보잖아요. 맞아요. 저 때는 그런 플랫폼이 없던 시대거든요. 집에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는 TV 한 대 있는 건데 TV는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거고 어른들이 알아서 보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서 라디오 듣는 게 네, 유일한 그게 맞아요. 매체 생활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감성을 그대로 대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DJ 분들이었고 네. DJ들의 그 멘트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저녁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죠. 전 국민이. 막 키르키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국민 스타였던 건데 맞아요. 저분들이 모인 저 사진들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 같고 네. 저 안에 심수봉 씨 모습도 있는데 그랬으니까요, 네. 보통 저 DJ분들이 저 당시에 10대, 저기 20대 저기 두 번째 예, 노사연 씨 옆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0대, 20대 문화를 대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심수봉 씨가 있는 거예요. 저 당시에 매우 특이하게 심수봉 씨가 트로트 가요 앨범 트로트 프로그램 DJ를 아하. 그때 이제 했었는데 네. 그때 심수봉 씨 프로그램 DJ 그 PD를 했던 분하고 나중에 심수봉 씨가 재혼을 아 했어요. 그래요. 대박 사건. 현재 또 남편으로 이어졌기도 합니다. 이야. 이제 이 사진을 공개해 준 이문세 씨 덕분에 정말 시청자분들도 진짜 추억 여행 잠깐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이문세 씨가 이제 본업이 가수니까 이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 라디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문세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별밤인데요. 맞아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약 12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문교부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기도 해요. 문교부 장관이란 말 이제 안 쓰잖아요. 예전에 이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쳐지기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합쳐지기 전에 썼던 말인데 이런 문교부 장관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교육부 장관 상을 받기도 했대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요. 네. 그리고 청취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밤 가족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그 네. 청취자들을 부르는 애칭이었는데 네. 실제로 별밤 가족 마을이라는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별밤 외에도 약 20년 동안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을 DJ를 해왔는데요. MBC에서는 골든마우스를 수상하기도 했다라고 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요. 13년 만에 다시 라디오 DJ로 복귀를 하셔서 그래요? 지금도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야, 진짜 조금 부러워요. 다들 나이를 먹지만 진짜 이문세 씨는 나이를 거슬러 아까 그 물고기처럼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부러우면서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청취자분들 또 팬분들 곁에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머나 오늘 왜 이래? 이제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려온 이 이름인데 유혜정 씨. 근데 앞에 사람 공포증은 무슨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얘기하기 전에 유혜정 씨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네. 유혜정 씨가 1994년에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오. 거기는 이제 진선미가 아니라 지덕체로 뽑거든요. 아, 그래요? 1등. 1위 하면서 G로 뽑히면서 그게 이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약간 대학생들 느낌 나게 지덕체로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G2로 뽑혔는데 아하.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95년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탤런트 특채로 이제 데뷔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고 98년도 얼마 안 돼서 또 영화 키스할까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하. 그 영화가 이제 주연이 안재욱 씨랑 최지우 씨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경영 씨와 또 같이 또 조연을 하면서 여우 조연상을 청룡 영화상에서 또 타게 됩니다. 아, 연기도 잘해요. 네, 어머. 연기까지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야구 선수인 서용빈 씨와 결혼을 했었고, 아하, 맞아요. 네, 아하, 네. 슬아의 딸이 있었으나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또 한 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와. 이혼 후에는 유혜정 씨가 연기 활동은 잠시 접어뒀었고요. 네. 옷가게 사장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야, 못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옷가게 사장님으로 깜짝 변신한 유혜정 씨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제 가게예요. 저 옷가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오! 예쁜 딸이다. 밥 먹었어? 아니 아직 못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먹고 있었지? 아니야 과자 오늘 절대 안 먹었어. 뭘 안 먹었어? 봉지가 뜯겨 있는데 벌써. 그 쬐끔 먹었어 쬐끔.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지. 그럼 같이 먹자 밥. 푸드 파이팅 준비 완료. 좋아. 너 안 왔으면 엄마도 저기 먹었을 거야. 아마 과자, 빵 이런 걸로만 때웠을 거야.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 차라리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니야 나는 상큼하게 비빔국수부터 가겠어. 정말서? 전혜연 평론가님 참 딸은 살아가면서 친구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진짜 알뜰살뜰 엄마를 챙기네요, 딸이. 보통은 딸들이 빵을 먹으면 엄마가 밥 먹어야지 왜 빵 줘가야 돼 이러는데 살짝 바뀐 듯한 것 같기도 하고 따님이 정말 엄마를 잘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따님이 옷가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엄마를 응원하면서도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챙기려는 것 같은데 네. 따님이 이렇게 엄마한테 각별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배우들이 저런 옷가게 하면 취미생활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혜정 씨 절대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 옷가게가 본인이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주변에서 아이 뭐 탤런트 출신인데 정말 본인이 직접 하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관리만 하는 사장 아닐까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 뭐 제대로 하겠어? 이런 의심의 눈길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상가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살아남겠다라는 각오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유혜정 씨 어떤 마음으로 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심정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시작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뭐 너무 힘든 일이 가시밭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규현이가 어린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걸리니까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거를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꾸민다고 미용실 가면 미용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만 하게 되고 머리도 내가 자르고 오늘도 제가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거를 자꾸 줄이니까 규현이 눈에는 그게 이제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엄마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아 목이 매네. 취업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해준 게 물론 월급도 다 갖다 줬지만 골프 연습장권을 끊어주더라고요. 엄마가 골프 칠 때가 제일 좋아 보였다고. 세상에 이제 씀씀이를 줄이려고 본인 미용실 가는 것도 줄이는데 아니 이담 아나운서 나온 김에 이담 아나운서는 미용실 가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은 아니 뭐 아낀다고 하는데 뭐 미용실 비용 줄이는 게 뭐 얼마나 줄이겠어 하는데 여성분들 미용실 가면 돈 많이 나와요? 엄청 나오죠. 왜냐하면요. 또 게다가 그냥 이제 방송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렇게 가끔이라도 방송을 또 나오시니까 그럴 때마다 헤어 메이크업 해야죠. 머리 늘 예쁘게 또 이제 기장도 관리해야죠. 그냥 그러다 커트만 하는 보면 수준이 염색도 아니구나. 해야죠. 돈이 정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굉장히 진짜 알뜰하게 지내시는 거고요. 특히 아까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셀프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센스도 아하. 있으신 거고. 네. 이제 이 보충 설명을 좀 들으니까 저 미용실에 한 번 안 가 횟수를 줄이는 것만도 정말 아낄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유혜정 씨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따님과의 이 생활을 뭔가 좀 이 꾸역꾸역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뭔가 고민거리는 왜냐 아까 따님도 엄마를 살뜰히 챙기고 고민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유혜정 씨 지금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유혜정 씨 딸 규현 씨 네. 모습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예인 가족 공개하면서 했던 예능의 초창기 때 나왔던 모녀지간이라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규현 씨 어렸을 때 규현이었을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봤었을 텐데 어른된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 시청자한테 낯이 익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는 규현이가 입에 붙었는데 지금 네. 갑자기 규현 씨라고 하려니까 굉장히 이 어색한데. 모습인가 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허. 그렇게 모녀가 다 얼굴을 알린 상태에서 옷가게를 하니까 아. 그게 좀 불편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하면 아. 또 아이 보호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네. 그 옷가게에 굳이 또 와서 유혜정 씨한테 막 막말을 하는 경우가 왜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규현 양이 지금 규현 씨지만 그때 아직 규현 양 어렸을 때 어린 네. 규현이가 있는데 네. 딸 앞에서도 막 그 유혜정 씨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유. 막 엄마 얼굴이 뭐 썩었다 성형 괴물이다 아유. 주사 좀 그만 맞아라 이런 식의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혜정 씨가 굉장히 막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 아, 저런 말 네, 뭐 하는 인간들이 이제 사람이에요. 저거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건 면전에서. 특히 아이 앞에서 엄마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포증이 생겼다고 와. 하는데 그래서 결국 가족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한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해돼요. 왜 유혜정 씨가 사람 공포증이라는 제목이 앞에 붙었는가 했더니 세상에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박주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녀지간에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끈끈해지면서 서로 위로받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너무 끈끈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혜정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 취업 후에 남자친구가 생긴 딸에 대한 섭섭함을 좀 토로를 했어요. 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혜정 씨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오는 딸의 관심이 남자친구에게 다 뺏긴 것 같아서 여기 딸에게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이제 아드님 두 분만 이제 키우고 계셔가지고 따님 키우는 그 심정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서규현 씨, 그러니까 규현 씨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 언제까지 내가 품 안의 자식일 수는 없잖아. 이런 나도 이해 못해줘.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엄마의 말에 딸 서규현 씨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오는 건데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연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말을 들은 유혜정 씨 서운함이 더 폭발해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 시집가 라며 쏘아붙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해놓고도 속으로는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이담 아나운서께 질문 많이 가는데 딸이 이제 있잖아요. 서규현 씨가 그랬잖아요. 엄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혜정 씨는 나 혼자 살 수 너나 싫까! 했어요. 그러면 딸이 알았어 나 갈까? 진짜 간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운한 거예요? 뭘까요? 또 심정이.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좀 서운해서 그런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엄마한테 시집 가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알면서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시집 가라 그래? 와. 그렇게 약간 농담을 하면서도 네. 이제 엄마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네. 결국 시집은 가야 되니까요. 맞아요. 이제 엄마의 짝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 유혜정 씨도 뭔가 좋은 사람 꼭 만나라는 뭐 이 당위성 강요는 아니지만 열심히 옷가게 또 생활하시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어느 순간 뚝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규원 씨의 바람도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아니, 보통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아니면 상간상대, 뭐 상간남이든 상간여든 보통 근데 여기는 상간여가 되겠죠? 상간여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건 말이 되지만 아니 이담 아나운서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왜 위자료 청구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결혼 8년 차가 된 아내의 고민 사연입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런 얘기를 어디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족들, 친정에는 얘기하면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엔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네.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먼저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아내분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담 아나운서 설명 잠깐 했지만 지금 이게 무슨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동네방네 확산이 되고 제 남편이 이랬으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있는 시어머니한테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아내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걸로 보입니다. 친정 엄마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시어머님한테 일단 털어놔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평소에 굉장히 아껴줬었나 봐요. 아이고. 예를 들면 육아 스트레스 받을 때도 토닥여주시고 세상에. 산후 우울증할 때도 이렇게 달래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했으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남편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아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되게 속상해하는 것에 네. 공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아유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갑작스레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재근 평론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며느리 입장은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얼른 일어서세요. 무슨 왜 무릎을 꿇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막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본인이 사과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 남편을 불러서 네. 등짝을 짝 때리면서 아하.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아이고. 혼쭐을 내줬다고 잘한대. 합니다. 잘한다. 하나네. 그 모습을 보고 이 네. 며느리 아내가 아하. 남편은 미웠지만 시어머니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오랜만에 그 멋쟁이 시어머니가 좀 등장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등짝 그- 스매싱 남비, 네. 못난 눈자식, 네. 그렇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등짝 스매싱 한 방에 일단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네네. 근데 그날 이후에도 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어허. 휴대폰을 항상 엎어놓는 등 어허. 수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뭔가 이담 아나운서 이 남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좀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좀 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뭔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허. 이걸 토로할 때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그럴 때마다 전화를 했대요. 처음엔 잘 받아주시다가 시어머니께서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이러니까 점점 이 며느리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징징거려서 좀 어머님도 힘드신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유, 자기 남편 하나도 단속 못하고 몇 달일째냐, 진짜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어떻게 너의 전화 맨날 받고 문자 어떻게 답을 하니? 아이고, 얘야, 혹시 그런 마음일까요? 왜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아주는 이게 좀 이렇게 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유일한 내 편이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멀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 아내는 너무 답답했겠죠. 어허. 오죽 이제 답답했으면 그거를 남편한테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한테 왜 어머님이 요즘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거발하는 듯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도 결국엔 우리 엄마다. 어머나? 언제까지 네 편 들어줄 줄 알았냐? 막 이러면서 엄마가 결국 그 여자 만났어. 어머나. 그 여자는 자기 사업체 있지, 돈 잘 벌지, 내가 이혼남이어도 상관없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박 사건. 아니, 저는 지금 순간 놀란 게 그 남편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 줄 알고 너무 호인신의 연기를 다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혹시 등짝 스매싱 할 뻔했어요, 지금. 근데 남편분이 준 줄 알고. 근데 지금 이 남편의 얘기가 진짜일까? 아니, 근데 전현병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이 얘기를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처음엔 이 말이 안 믿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 내 편이다.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 한번 찾아가야겠다 해서 했는데 안 계셔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때부터 이제 싸한 겁니다. 어허. 이른바 상간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 봤는데 네. 한 장면을 보고 정말 기절 초풍할 만한 왜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요, 그 상간녀하고 하하호호 막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어머나.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울며 불며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뭔데요, 또? 시어머니가 미안한데 결국엔 나도 내 자식이 좋다는 걸로 따라가야지 어떡하겠냐. 어머나. 너도 그냥 원만하게 헤어지고 너 갈 길 가라. 원만하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 대박 사건. 아니,
순간 이거는 무서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 배신감의 소름이 지금 제 몸에 쫙 끼쳐서 뒤통수 만다는 게 이런 건가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뒤통수 한 번 맞았는데 와. 시어머니한테 또 한 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요. 지금 잠도 안 오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어떡해요. 고민을 보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할 거라는 거예요. 바람피는 남편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도 배신감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하, 왜 안 그러겠어요? 믿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믿음을 넘어서 그리고 같은 여성, 그리고 같은 아내의 길을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해해주고 아이고 내가 아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만 변치 말아야죠. 그 상간녀가 자신의 자식과 부정한 행위를 그 한 여성이 사업체가 있다고 금세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일단은 제가 고민 하나 덜어볼게요.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시어머니한테도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 아내분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단순히 외도를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에 적극 개입하거나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정황을 제시한다면 이때는 시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박주희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이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수집해요, 지금 이 아내분이? 네, 모든 소송의 사실 핵심은 증거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까 이 상간녀와 이 시어머니가 같이 웃으면서 막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도 네가 길을 가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자체는 사실은 아직 그 이혼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권유하는 거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이 상간녀를 며느리로 새로 얻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대화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SNS 메시지 등을 좀 캡처를 해서 이 소송의 자료를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상간녀의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상간녀랑 하하호하는 걸 이 아내분이 찍는다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이 장면이에요. 혹시 이게 이른바 도찰 몰래카메라 이게 위법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초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형법상의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뭐 위법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습 자체를 증거로서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정당 행위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정말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그리고 진짜 이 받아낼 수 있는 권리 다 받아내시길 기대를 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자전거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고가의 자전거를 잃어버렸나 봐요, 지금. 그 사라진 자전거를 찾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했을 때도요. 잃어버린, 실종된 사람을 찾는 그쵸, 경우가 네.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찾죠. 아. 사라진 자전거를 찾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야, 이게? 뭐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요. 뭔가 사고 친 자전거, 아! 사고 치고 간 자전거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해석이 이번 신박하다. 건 후자입니다. 아하! 실제로 뭔가 사고 치고 간 자전거였는데요. 무슨 일이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죠. 네.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주차돼 있던 흰색 차량이 어머머머. 그냥 그대로 쾅 부딪히고 마는데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차량 상태를 살펴보는가 싶더니 네. 자 보죠. 그러더니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요. 다시 자전거에 발을 올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니, 지금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현평에 핸드폰 꺼내서 저기 앞에 차주분 연락처가 있으면, 아니면 또는 경찰에 저기 제가 지금 남의 차를 자전거로 들이받아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자전거 탄 남성 너무 양심 불량입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을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새벽 4시 5분경이고요. 장소는 대전 유성구 한 먹자골목인데 추정해 보건대 새벽 4시 5분경이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아마 저 남성 쓱 보고 본 사람 없구나 하고 그냥 차주한테 연락도 안 오고 도주를 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차주 입장에서는 날뛰고 딱 가서 차량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 차량이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어머나. 운전석 문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어머머. 누군가로부터 제가 차량을 파손했어요라는 신고를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차량이 훼손된 정도가 지금 심각해. 어머머, 저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휘어졌어요. 찌그러졌어요.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이제 나중에 저 때가 새벽 시간이니까 차주분께서 아침에 어디 볼일 보러 가신다든가 출근하러 가시려고 딱 나왔을 때 차를 보고 기겁을 했겠어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차가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가 났을 테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차주가 경찰로부터 들은 대답은 CCTV가 많이 없고 이 개인 자전거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대답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대했던 건 경찰이었는데 경찰로부터 저런 대답을 들으니까 그래서 차주는 속상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이걸 어디 하소연할 때가 경찰의 얘기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자전거가 번호판이 있어요? 번호판도 없고 그게 또 일반 CCTV도 별로 없고 아니 우리가 범인 잡을 때 경찰들이 CCTV 동선상 역추적해가지고 막 잡았다 이런 거 다 해드리는데 진짜 혹시 너무 자질구레한 소소한 사건이어서 이거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제가 예상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 인력들이 투입돼서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동선 추적에 집중하면 금세 잡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물론 자전거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 취지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에 즉 인명피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네? 범칙금 부과처분에 그칩니다. 어머나? 즉 경찰 입장에서는 애를 써서 검거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니 여러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당사자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경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엄연히 범법 행위 이상 범칙금 부과처분도 형사처벌을 못한다 뿐이지 위법행위로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업무입니다. 네. 경찰도 마땅히 추적에 나서야 하고 검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면 자명합니다. 경찰분들 노고가 많은데 막 나무라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속도 상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영상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주분이. 근데 이 영상을 접한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영상 접하고 누리꾼분들도 많은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지금.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 공부나 하고 뭐 답답해하고 내가 당한 일처럼 막 억울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반응이 아니 자전거도 의상도 또렷이 보이는데 주변 CCTV 보면 다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자전거도 번호판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것도 있고 근처 자전거 가게들 수소문해 보면 분명히 가해자를 아는 가게가 나올 것이다. 네. 또 어떤 분은 인근의 CCTV 위치를 올려주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누리꾼분들도 지금 발벗고 나서는데 혹시 하나 더 박성 변호사님 자전거 번호판 도입 시급하다는 게 솔직히 이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전거 번호판 도입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최근에 나오는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준하는 자전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의 버금가는 도로교통상 위험 야기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 자전거에는 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히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가 도입된 이후에 번호판 도입 시도도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안들, 사고를 일으키고도 검거하지 못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안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당연히 번호판 도입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누리꾼들도 지금 공부하는 만큼 제일 좋은 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가 다 검색해봐요. 그러니까 뉴스파이트 보고 있을 거니까 자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아니 세상에 간호해준 아내를 업고 다니를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지금. 정말 너무나 이제 무서운 사건인데요. 중년 남성 이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굴지의 명문대 교수로 일을 했었고 어느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네. 일하다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네. 그 학교에서도 퇴직하고 기관에서도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아내의 간호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올해 1월 달 들어서 네. 남편 간호에 지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방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놀란 아내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어머나, 어머나.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결국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희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전예현 평론가님. 아무리 격분해도 지금 할 짓이고 안 할 짓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저런 말을 들으면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간호했던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내를 해치고 만 것인데요. 이 남성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조차 좀 의문이 듭니다. 왜요? 일단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동생에게 전화해서 뒤처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니까 이런 범행 사실을 숨기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어머나.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나서 아들의 계좌로 6차례 계좌 이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병간호를 해왔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멀쩡히 동생과 통화하고 자식들이랑 통화 뭐 계좌 이체도 하고 그래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범행 이후의 정황이 비교적 불량합니다. 이 재판부도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수면 박탈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부검 결과 피해자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의 계좌로 6차례 계좌 이체를 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거는 자신도 혹시 아내를 살해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그 현실을 이제 한 뒤에 밀려는 후에 자책 때문에 혹시 뭐 자신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좌 이체를 왜 했을까요? 범행 직후에 나름대로는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숨겨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숨겨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또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함을 전제로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하는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이후의 정황은 사건 전반을 숨기려는 의도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어요. 박주 변호사님 혹시 이 죄질에 비해서 이 형량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중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징역 25년이고요. 이 남성이 사실은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했다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양형이 좀 중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하고 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 언제나 이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리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아내를 대상으로만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또 범죄 전력도 없고 사이코패스 기준에
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아마 큰 이유는 나이에 비해서 이게 형을 모두 살고 나왔을 네. 때 전자장치 같은 걸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